쯧쯧 또 흘리시네요. 며느리는 주인공 할아버지인 태석이 아직 숟가락도 들기 전에 입가를 거칠게 닦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역국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인공 할아버지 태석의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어차피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물컵을 기울여 바닥에 흘리며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주인공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그는 매일같이 이 밥상을 먹었습니다. 침 섞인 국물과 함께 치욕과 분노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주인공 할아버지 장태석 치매 환자가 아니라 5년간의 멸시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작전을 준비 중인 전직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치매라며 멸시한 며느리를 한 번에 응징한 장군 출신 장태석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시간, 장태석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곧게 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는 육군 준장 출신답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5년 전 받은 치매 초기 진단서는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윤미진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43세 미진은 언제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상이 들려 있었죠. 고맙다. 태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미진은 상을 내려놓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맞죠? 태석이 숟가락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미진은 슬쩍 뒤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본 그녀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죠. 달콤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쯧쯧, 또 흘리시네요. 미진이 혀를 찼습니다. 태석은 아직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는데 말이죠. 미진은 냅킨을 집어들더니 일부러 거칠게 태석의 입가를 닦았습니다. 정말 어린애도 아니고. 그때 미진은 미역국에 침을 뱉었습니다. 태석의 눈앞에서 버젓이 말이죠. 어차피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녀는 물컵을 일부러 기울여 물을 흘리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가끔씩 또렷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생각했죠. 버릇은 한두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가만두면 끝까지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아버님 드세요. 미진은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태석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침이 섞인 미역국이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먹어나갔습니다. 우리 아버님 참 잘 드시네요. 미진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 장동규가 출근길에 잠깐 들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아침 드셨어? 동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진은 즉시 자상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잘 드시고 계세요. 오늘은 미역국 해드렸어요. 동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침 맛있게 드세요. 늦어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바쁜 듯 인사만 하고 서둘러 나갔죠. 태석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집안일은 모두 미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미진은 동규가 나간 후 다시 찬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드세요. 설거지해야 하니까. 그녀는 태석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5년이나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건지. 저녁 시간이 되자 동네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미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나섰죠. 반상회장에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진 씨, 시아버님 어떠세요? 옆집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저를 알아보질 못하세요. 어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5년째인데 더 심해지신 거네요. 다른 아줌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칩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미진을 향해 감탄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네요. 5년을 그렇게 모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죠. 미지는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태석은 분명히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지는 태석이 있는 방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걸린 주제에 오래 사네. 5년째 이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 말이 문틈새로 스며들어 태석의 귀에 들렸죠. 태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켜볼 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태석은 오랜만에 또렷한 정신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터득한 인내와 관찰력이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일 때가 온 것 같았죠. 지난 5년간 미진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고 태석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밤 미진의 독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됐군. 아버님, 아침 드세요. 미진이 어김없이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와 된장국이 차려져 있었죠.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진은 문을 살짝 닫고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계란에 뭘 넣어줄까요? 그녀는 코를 후비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 미진이 혀를 찼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제야 편해지네요. 그녀는 태석의 물컵에 침을 뱉고는 태연하게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그 물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이죠. 미지는 만족한 듯 웃으며 나갔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러 올게요. 미진이 나간 후 태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난 5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죠. 평소라면 방에만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석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태석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지갑이 평소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태석이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절반 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3만 원만 남아 있었죠. 태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미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태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거실에 나와 계세요? 방에서 쉬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 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제 병원비로 쓰셨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태석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미진은 살짝 당황했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기억을 못 하시네요. 제가 대신 약 받으러 갔어요. 태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어제 미진이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규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그는 바쁜 듯 인사만 하고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미진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자꾸 돈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아, 그래요? 아버지, 치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규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아버지 통장 관리 좀 잘해줘. 네, 알겠어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동규가 나간 후 태석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진의 방으로 향했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태석은 조용히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석이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보험 서류가 있었죠.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고 수익자는 미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금 계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미진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던 것이죠. 태석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감도장과 똑같이 생긴 복제품이 있었던 것이죠. 태석은 그 도장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세요? 뒤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 아버님, 여긴 제 방이에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미진이 다가와 태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네요. 태석은 순순히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때가 아니라고 확신했죠. 미진의 진짜 모습과 계획을 모두 파악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석은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휴대폰이었죠. 그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과거 부하였던 최상준 대령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상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준아, 나다. 장태석이다. 장군님? 어떻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상준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태석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이름만 올려두었던 내 작전, 다시 꺼내자. 전화 너머 상준은 태석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태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치매인 척하며 적진 내부를 관찰하는 작전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미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연금으로 산 비싼 과자였죠.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것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전직 군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최상준과의 통화 후 밤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사용해온 작전 수첩이었습니다. 작전명 진실의 기록. 태석은 수첩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기억하고 있던 미진의 행동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미진이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태석은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 같은 반찬이네요. 귀찮아 죽겠어. 그녀는 김치찌개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침에 걸린 주제에 맛도 모를 텐데.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는 은밀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모든 것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나간 후 태석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상준이 어젯밤 준비해둔다고 했던 것들이 궁금했죠.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책으로 포장했으니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점심 무렵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미진이 택배를 받으며 의아해했죠. 아버님, 책을 주문하셨어요? 포장지에는 건강관리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태석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책 읽으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녀는 책을 태석에게 건네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석은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책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최상준이 준비한 초소형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연속 녹음 가능. 음성 인식 자동 녹음. 태석은 녹음기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죠. 5년간의 침묵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동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만 끄덕였죠.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미진이 동규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동규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꼬여서 야근이 계속되고 있어. 정말 지쳐. 그래도 우리 가장이 고생하고 있으니 고마워요. 미진이 동규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때 태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진은 즉시 자상한 며느리 모드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갈비찜 해드렸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이제 그 연기를 다 알고 있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동규는 서재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집에서도 일에만 몰두하는 아들을 보며 태석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바쁜 사이 미진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미진은 태석의 저녁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지. 5년째 이러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야. 그녀는 태석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연금도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미진이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저 사람 치매니까 어차피 기억도 못해. 보험금까지 받으면 정말 끝이겠네. 태석은 침실로 돌아가며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이제 미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미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야. 상대방은 미진의 친언니인 것 같았습니다.
태석은 방문 틈으로 조용히 들어봤죠. 응, 아직도 그러고 있어. 치매 걸린 시아버지 모시고 있다고. 미진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연금은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 보험도 수익자를 나로 바꿔놨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5년째 이러고 있으니 정말 지겨워. 미진이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참아야지. 나중에 유산까지 받으면 완전 대박이야.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미진은 태석의 방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래 사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태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5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을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미진은 자신이 치매 환자를 상대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획하는 전직 군인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최상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차 녹음 완료. 계획대로 진행하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추가 장비 준비 중. 며칠 더 기다려 주십시오. 미진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태석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오늘도 태석 앞에서 침을 뱉고 조롱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된다고. 5년간의 침묵과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태석의 녹음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미진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미진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미진이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죠. 병원에서 보낸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미진의 표정에서 뭔가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아버님 치료에 관한 동의서예요. 미진이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다 처리할게요. 태석은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미진이 재빨리 가렸습니다. 아버님,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드시죠? 저를 믿고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그 순간 태석은 서류 제목을 흘끗 봤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병원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미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요, 아버님. 미진이 도장을 찍을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태석은 인감을 찍었습니다. 미진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죠.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이제 병원 치료도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미진이 나간 후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미진의 사기 행각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그날 오후 태석은 최상준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준아, 상황이 급박해졌다. 미진이 오늘 위임장에 도장을 찍게 했어.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상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내일 추가 장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곧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진은 동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이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이제 병원 치료가 더 수월해질 거예요. 동규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아버지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믿고 있어. 그는 여전히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죠. 태석은 거실 한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관심한 사이 며느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미지는 친언니와 또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해냈어. 오늘 위임장에 도장 받았어. 미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그 사람 재산이 다 내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문 근처에서 듣고 있었죠. 응, 부동산, 예금, 연금까지 다 내 관리 하에 있어. 5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요양원만 보내면 끝이야. 요양원? 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미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그럼 집도 비우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지. 태석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매 맞아? 가끔 눈빛이 또렷해 보일 때가 있던데. 언니가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지는 크게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완전 바보야. 침 뱉은 음식도 다 먹고 뭘 해도 반응도 없어. 그 순간 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조제라고 포장되어 있었죠. 미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태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상준이 준비한 것이었죠. 쪽지에는 거실 화분 뒤에 설치, 원격 조작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은 미진이 장보기를 나간 사이 재빨리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녹음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후에 미진이 돌아와서는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좋은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전문 간병인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돌봐드릴 거예요. 태석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미지는 태석의 순순한 반응에 만족해했죠. 요양원에서는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면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진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석을 요양원에 보낸 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계획이었죠. 그날 밤 태석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군법으로 엄벌에 처했겠지만 이제는 군인의 정의감만으로 너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주겠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태석은 최상준과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녹취 자료와 영상은 외장하드에 옮겨 손녀 하윤의 피아노 가방 안에 숨겨두었죠. 하윤은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것이 무력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전략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양원 이송일이 다가올수록 태석의 계획도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송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미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태석의 짐을 챙기고 있었죠.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곳으로 가세요. 전문 간병인들이 계시고 시설도 정말 좋아요. 미진이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자주 면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진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석을 요양원에 보낸 후 다신 얼굴을 보지 않을 계획이었으니까요. 동규가 출근 전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뵐게요. 그 역시 바쁜 일상에 쫓겨 형식적인 인사만 했죠. 여보는 먼저 가세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갈게요. 미진이 동규에게 말했습니다. 동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태석과 미진만 남았죠. 미진은 마지막으로 태석의 방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방을 비울 수 있네. 5년 동안 정말 지겨웠어. 그녀는 태석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출발할까요? 미진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러자 차에 타기 전 태석은 잠시 집을 돌아봤습니다. 5년간 살았던 이 집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때였습니다. 요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려요. 미진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해방감이 역력했죠. 정말 좋은 곳이니까 마음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는 경찰차 2대와 낯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저게 뭐지? 미진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최상준이었죠. 장태석 씨, 그리고 윤미진 씨죠? 최상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상준 변호사입니다. 미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그때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윤미진 씨, 장태석 씨가 신고하신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진은 더욱 당황했죠. 신고요? 무슨 신고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간의 사기, 횡령, 그리고 학대에 대한 신고다. 태석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확고했습니다. 미진은 깜짝 놀라며 태석을 바라봤죠. 아버님? 무슨 말씀을? 미진이 당황해하자 최상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5년간의 녹취 자료와 영상 증거입니다. 최상준이 경찰관에게 외장하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태석이 또렷한 눈빛으로 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5년간 너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침 뱉는 것, 돈 훔치는 것, 도장 위조하는 것, 연금 가로채는 것, 모든 것을 말이다. 태석의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미진 씨 사기, 횡령, 노인학대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진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위임장도 사기로 받아낸 거였어요. 최상준이 설명했습니다. 병원 서류라고 속여서 받은 것이죠. 미진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년간 상대해온 것이 무력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전략가였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군법으로 엄벌에 처했겠지만 이제는 군인의 정의감만으로
너를 법정에 세워주겠다. 태석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진은 경찰차에 태워져 갔습니다. 5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 감옥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석은 미진이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5년간의 침묵과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이제 진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미진의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쌓아올린 그녀의 완벽한 연기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윤미진 씨, 장태석 씨의 연금을 무단으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은 손을 떨며 변명했죠. 그건 아버님이 치매 때문에 관리를 못하셔서 제가 대신 관리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모든 증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태석 씨 모르게 본인 계좌로 이체하셨나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수사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연금도 다 내 통장이야. 저 사람 치매니까 어차피 기억도 못해.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미진의 목소리에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수사관이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린 주제에 맛도 모를 텐데. 음식에 침을 뱉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미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인감 위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이 복제된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 차례 서류를 위조하셨죠? 미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도용부터 시작해서 도장 위조, 보험금 수익자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재산 위임까지 5년에 걸친 체계적인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장태석 씨 명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셨네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진이 대출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석 명의로 2억 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뒀던 것이죠.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발각된 것입니다. 한편 집에서는 동규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치매가 아니셨어요? 동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진단받을 때는 초기 증상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지.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나아졌는데 며느리가 점점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해서 난 진짜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 싶어 계속 치매인 척 행동을 했었어. 동규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 가족을 너무 믿지만 말고 가끔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태석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상준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진 씨는 사기, 횡령, 노인학대,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로챈 돈은 어떻게 되나요? 동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상준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계좌 추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태석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규야, 너에게 말해둘 것이 있다. 네, 아버지. 동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유언장에는 내가 아니라 하윤이에게 모든 유산이 가도록 되어 있다. 동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윤이에게요? 왜? 너는 날 외면했지만 하윤이는 매일 내 무릎에서 피아노를 쳤다. 그 아이만이 진짜로 할아버지를 사랑해줬어. 태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딸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하윤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긴 했어요. 미진이가 만약 성공했다면 하윤이의 미래까지 빼앗길 뻔했다. 태석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어. 그날 저녁 작은 손녀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피아노 발표했어요. 하윤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가 잘했구나. 태석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미진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런 평범한 행복조차 잃을 뻔했던 것이죠. 엄마는 어디 갔어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동규와 태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죠. 아직 어린 하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잠시 멀리 가셨어. 동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세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진의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재산과 손녀의 미래도 지켜낸 것이죠. 경찰서에서는 미진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서 그녀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죠. 5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오히려 완벽한 증거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3주 후 지역 법원에서 윤미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태석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5년간 겪었던 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때가 온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겁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태석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태석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 변화를 보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 계속 치매인 척 연기했습니다. 5년간 그런 연기를 계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미진을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내가 잊은 건 기억이 아니라 저들을 인간으로 여긴 정이었습니다. 태석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버릇은 한두 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인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것도 일종의 기만 아닙니까? 태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만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신의 집에서 내 자신의 돈으로 살면서 며느리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본 것이 기만입니까? 태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이것은 5년간 계속된 학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음식에 침을 뱉고 물컵을 일부러 엎지르고 연금을 가로채고 도장을 위조한 것은 체계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미진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5년간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태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5년간 정성껏 모셨다고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그는 검사에게 눈짓했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진이 태석의 음식에 침을 뱉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이 경악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은 미진이 친언니와 나눈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금까지 받으면 정말 끝이겠네. 나중에 유산까지 받으면 완전 대박이야. 미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의도가 명확해졌죠.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동규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동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남편입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제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규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태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동규야, 너도 피해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 재판이 계속되면서 미진의 범죄 규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연금 횡령액만 총 1억 2천만 원, 위조된 서류만 10억 원, 그리고 계획된 보험 사기까지 5년간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인학대,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의 죄목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미진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5년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고 학대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군인으로 평생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내가 내 집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내가 치매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내가 잊은 건 기억이 아니라 너희를 인간으로 여긴 정이었다. 태석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후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미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노인을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노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갈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석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어떤 심정이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태석의 답변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규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태석은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하윤이와 함께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손녀 하윤과 함께 조용한 교회의 작은 농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 이 집 정말 예뻐요. 하윤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작은 텃밭,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가 눈에 띄었죠. 우리 하윤이가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했단다. 태석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규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겠다고 다짐한 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아버지,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윤이와 텃밭 가꾸고 산책도 하고 참 좋다. 태석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하윤이는 새 학교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이셨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니 할아버지도 기뻐. 태석은 손녀와의 대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미진 때문에 잃을 뻔했던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달았죠. 저녁이 되면 하윤이는 어김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웠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태석은 소파에 앉아 손녀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미지는 매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그녀의 죄목을 알고 나서는 냉대했죠. 시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정말 못된 년이네. 미지는 변호사를 통해 태석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태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관련된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았죠.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태석은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정확히 적고 하윤이와 함께한 일상을 기록했죠. 오늘 하윤이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했다. 실수도 있었지만 감정이 담긴 연주였다. 동규도 많이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네요. 동규가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 중요해. 태석의 말에 동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태석과 하윤이의 텃밭에는 여러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하윤이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성껏 키운 덕분이구나. 태석은 손녀와 함께 채소를 따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윤이에게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하윤아, 엄마는 잘못을 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할아버지랑 아빠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하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태석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기억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다. 그건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무기니까.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평화로운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방에서는 작은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의 피아노는 내일 또 다른 아름다운 선율을 기다리고 있었죠. 최상준 변호사가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태석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녀와의 소중한 시간, 아들과의 회복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후의 마음의 평화가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동규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하윤이, 우리 세 명이서 사진 한 장 찍어요. 태석은 손녀를 품에 안고 아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와 함께 진짜 가족의 모습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에는 지난 5년간 보지 못했던 진정한 웃음이 피어나 있었죠. 해가 지면서 하윤이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클래식 곡을 연주하겠다고 했죠. 선율이 집안에 울려 퍼지자 태석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죠. 태석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